자, 76페이지 봅시다. 자,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 형성, 이게 중단원인데, 일단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아시리아, 페르시아, 파르티아, 여기 빠진 게 있는데, 요 네 나라를 배우게 됩니다. 순서대로 아시리아, 페르시아,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 네 나라를 배우게 되는 거야. 그럼 서아시아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요 정도 범위를 이야기하겠지. 그러니까 이 서아시아라는 범위 안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포함되고 이집트도 포함되고, 뭐 우리가 그 19페이지인가 거기에 잠시 배웠던 뭐 헤브라이, 뭐 페니키아, 그치? 더 크게 보면 뭐 히타이트가 있었던 이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현재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고대 서아시아 세계라고 불러. 그래서 이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수메르인 이렇게 얘기했고,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변에 있었던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뭐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 지역을 통일한 국가가 나타나는 거야. 이 통일한 국가들이 뭐 아시리아, 뭐 페르시아, 혹은 이 지역의 아주 중요한 강국이었던 파르티아나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럼 먼저 아시리아부터 얘기를 합시다. 자, 아시리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다가 기원전 612년까지 유지가 됐던 국가야. 자,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역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아시리아는 기마 전술과 철제 무기 전차를 앞세워 서아시아 세계의 상당 부분을 통일하였다. 여기가 아시리아의 근거지였던 거지. 근데 이 아시리아가 남쪽으로는 바빌론까지 점령을 하고, 그지?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고,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통째로 다 통일한 나라로는 아시리아가 최초였던 거지.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얘는 전쟁을 잘했겠지. 뭐 기마 전술과 철제 무기를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전차까지 앞서서 이 중에서 특히 아시리아가 잘 활용했던 건 기마 전술이었던 것 같아. 그 전 시대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아시리아가 외부에서 이 기술을 들여와서 이제 활용을 한 거겠지. 자, 그러면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아시리아는 이 지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일단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와 역전제를 정비해야겠지, 그지? 교통과 통신을 정비를 했다라는 거야. 소식이 빨리 전달돼야 되니까. 그리고 전국을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역시 이런 것들도 이후에 뭐 주를 나누고 총독을 파견하는 거 모두 이후 국가들도 적용되었다는 거지. 자, 제국의 곳곳에는 거대한 지구라트를 건설하고, 지구라트 기억나죠? 이렇게 그지? 이 계단 형식으로 만든 신전들, 그지? 메소포타미아의 전통 신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리고 수도 니네베 왕국에는 각지에 파견된 학자들이 수집해온 많은 문헌, 역시 이 시대까지도 세기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전통 문자를 계속 쓰고 있었던 거. 수메르 시대부터 계속 세기 문자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을 수립하는 등 학문 발전을 촉진하였다. 하지만
멸망의 원인이 있어. 강압적으로 통치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강압적으로 통치했는가 봤더니 피정본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매겨버렸대. 여기에 이기지 못하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멸망을 했다라는 거지. 612년에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여기 봐봐. 나는 부셔버렸다. 파멸로 몰아넣었다. 날려버렸다. 짓밟았다. 그지? 그들의 뼈를 꺼내서 아슈르의 영토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얘네가 정복한 국가에 대해서 파괴하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니까 당연히 이 아시리아 밑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여기서도 반란이 일으키고 여기서도 반란이 일으키고 여기저기서 다 반란이 일어나니까 아시리아가 잘 나갈 땐 모르겠지만 조금만 쇠퇴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 서아시아의 다양한 민족들을 대부분 통일을 했지만 멸망하고 다시 4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지. 그치? 지도를 그려보면 아시리아는 대략 요 정도 되는 지역을 통일을 한 거야. 근데 멸망한 다음에 4개로 쪼개진 거지.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메디아, 리디아, 이 4개의 나라로 쪼개졌다는 이야기야. 멸망 후에. 여기에 뭐 자잘한 나라들은 뭐 많은 거고. 자, 근데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한 왕조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르지. 아시리아 다음에 출현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기원전 6세기 중엽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6세기 중엽이면 한 550년 기원전 아케메네스 왕조를 수립하고 분열된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했다. 여기서 분열된 서아시아 세계라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치? 페르시아는 어디에 있던 나라라면 한 여기쯤 있었나 봐. 그러니까 메디아라는 나라 밑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던 거지. 근데 이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멸망시키고 리디아도 멸망시키고 신바빌로니아도 멸망시키고 이집트도 멸망시키면서 이 지역을 다 통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이 완성되는 거지. 페르시아라는 아주 큰 나라가 아시리아 멸망 후 나뉘어져 있었던 이 나라들을 싹 다 통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아시리아 이후에 두 번째로 통일하게 되는데 중점으로 봐야 될 건 통치 방식을 봐야 돼.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을 알아두고
아시리아와의 차이점도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키루스 왕이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하고 전성기는 다리우스 1세인데 이집트와 지중해 연안부터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왕조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래서 자, 이제 통치 방식이 나오는 거야. 또 총독을 파견하지. 이건 아는 얘기야. 그죠? 총독을 파견했어. 그 다음에 근데 뭐를 또 파견하냐? 왕의 눈과 왕의 귀로 불리는 감찰관을 보냈다. 이건 아시리아에 없었던 거지. 감찰관 파견했다는 얘기.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없잖아. 그 다음에 도로와 역참제를 정비했는데 이것도 특이한 게 이름이 또 있어. 왕의 길. 그지? 왕의 눈, 왕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때? 페르시아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화폐 및 도량형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 넓은 지역을 통일한 나라는 다 이런 식으로 하나 봐. 예를 들면 진나라도 그렇게 했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가 화폐와 도량형 제도를 정비했듯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로 제도를 정비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리아는 페르시아와 달리 정복한 피지배 민족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아시리아는 부셨다, 파괴했다, 바람에 날렸다 막 이런 식으로 파괴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렸다면 페르시아의 통치 방식은 봐봐. 관용 정책이라 아예 써 있잖아. 나는 절대 위협하지 않을 거고 신전을 보존할 거고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할 거고 절대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을 거고 억압하고 차별도 안 할 거고 남의 재산을 강탈해서도 안 되고 부채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 피지배 민족을 피지배 민족의 권리를 존중했다는 거야. 니네 믿고 싶은 종교 믿어도 돼. 니네 살던 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이 아시리아처럼 반란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공납을 징수하여 세금만 내면 그들의 전통이나 신앙을 존중했고 페니키아인들의 무역 활동도 보호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 정책에 힘입어 200년 동안 페르시아는 통일과 번영을 누렸다. 다 뭐 때문이다? 관용 정책이라는 거야, 얘네들은. 자, 하지만 페르시아도 늘 잘 나간 건 아닌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하고 지방 총독이 반란 일으키면서 왕의 눈과 귀를 보내도 일으킬 놈들은 일으켰던 거지. 점차 쇠약해지다가 누구한테 망했느냐?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하면서 멸망하였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가 나중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또 나오는데 걔네랑도 좀 구별을 해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특징은 조로아스터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민족에게 강요는 안 했어.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이번 시간 안으로 자, 이렇게 79페이지에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나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었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조로아스터교, 다리우스 이렇게 나오면 아, 페르시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페르시아 왕,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파르티아로 갑시다. 자, 아까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에게 멸망했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아시리아 분열됐다가 알렉산드로스에게 망한 다음에 다시 이 페르시아 민족이 독립해서 파르티아 왕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후 제국의 서쪽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래 페르시아가 요만했는데 요 서쪽 지역 이집트나 뭐 페니키아 이런 데 있던 지역은 로마 제국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서쪽은 로마의 지배에 들어갔지만 동쪽에서는 이란 계통의 종족이 세력을 키웠다. 이 이란 계통이 페르시아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등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우리가 계승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원전 2세기경 파르티아는, 자, 파르티아가 기원전 247년에 건국이 돼서 기원 후 224년에 멸망을 해. 대략 한 450년 정도 간 왕조야. 자, 전성기를 맞이하여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여기 보면은 파르티아가 요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한창 전성기 때 영토는 요 영토를 다 먹고 있었는데, 요 페르시아에, 근데 요 지역을 절반은 로마가 딱 떼갖고 나머지 절반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파르티아는 역시 관대한 통치를 했고 크테시본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동서무역로를 장악하여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였다. 자, 중개무역. 요 지역 국가들은 이제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해. 왜냐하면 봐, 이 동쪽에는 중국이 존재하잖아. 여기는 로마 제국이 있고. 얘네가 완전 큰 시장이란 말이야. 근데 이 중간을 이어주는 게 무역로라는 거지. 근데 중국과 로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이 파르티아와 뭐 나중에 나오는 사사랑조 페르시아 같은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중간에서 무역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버는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로마 제국, 인도의 쿠시안 왕조 등과의 경쟁으로 쇠약해지다가 결국 사사랑조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인공은 어떤 나라겠어? 사사랑조 페르시아겠지. 자, 3세기 초에 이란 계통 농경민이 세운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자,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대략 기원 후 224년부터 651년까지 존속을 하게 됩니다. 자, 얘네는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 이런 시대의 부흥을 내걸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근데 얘네가, 자,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이걸 부흥시키겠다는 거잖아.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옛날 땅을 되찾아야겠지. 로마와 전쟁을 엄청 하게 되는 거야. 이 땅을 되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로마와 끊임없이 경쟁하며 세력을 키워나갔다. 자,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정했다. 자, 이게 아케메네스 왕조와 무슨 차이냐면, 아케메네스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지만 국교는 아니고 다른 종교에 관대했어. 근데 사사왕조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잖아. 그럼 다른 종교는 탄압한다는 거지. 그치? 그게 차이야. 뭐 시대마다 탄압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 이따금 막 기독교나 이런 데를 대우를 잘해줄 때도 있어.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고 우선적인 건 조로아스터교고, 이 페르시아에 있는 민족들은 엔간하면 조로아스터교를 믿으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지. 자,
자는 또 뭐 지방에 파견했겠지, 그치? 자, 동서교통의 요충지를 차지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또 중개무역으로 번성을 하는 거야.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과의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얘기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예전 페르시아 영토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왕실의 내분도 일어나서 국력이 점차 쇠약해지다가 자, 누구한테 망하냐면 7세기 중엽에 이슬람 세력에게 망한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지만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이슬람 세력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 이 지역은, 이 중동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지역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차이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구별을 잘해줘야 돼. 대표적인 게 이거지. 조로아스터교를 둘 다 믿기는 했는데 하나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믿었고 하나는 국교로 지정해서 다른 민족들도 믿으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자, 그럼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을 봅시다. 당연히 조로아스터교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조로아스터교를 널리 믿었다.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를 널리 믿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당나라에도 들어가는데 당나라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배화교라고 불렀어. 너네 불교한테 예배를 드린다며? 아니, 불한테 예배를 드린다며? 너네 불을 믿는다며? 배화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불이라는 것은 유일한 신을, 선한 신을 상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의 입장에서 이원론은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이 세상을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의 신 아리만이 싸우는 장소로 파악하고 인간은 선의 신에게 은혜를 입어 최후의 심판을 통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최후의 심판, 천국, 지옥, 죽은 자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교나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그치? 이게 이 조로아스터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에서는 여러 민족의 문화를 융합하여 국제적인 성격을 띤 문화를 이룩하였다. 그치? 서아시아의 문화를 종합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특히 건축과 공예 부문에 뛰어난 작품을 남겼으며 건축의 작품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페르세폴리스 궁전이라고 페르시아의 궁전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집트, 아시리아, 그리스 문화를 수용했다. 여기 보면은 뭐 그리스 문화는 그리스식 기둥을 세운 것에 볼 수 있고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인면수시, 뭐 동물 투쟁 이런 것들은 아시리아에서 많이 쓰던 양식인데 이것도 갖고 왔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집트의 양식도 많이 가지고 왔을 거야. 그래서 아란작의 넓은 공간을 그리스식 돌기둥으로 떠받치는 공법은 이집트에서 유래했다. 그리스식 기둥도 쓰고 이집트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페르세폴리스에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에는 페르시아가 정복한 여러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그치? 여기에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국제적인 성격이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민족의 문화나 전통을 인정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얘네가 차지한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국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이야. 자, 마니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건 아케메네스 왕조에는 없던 건데 사산 왕조에 나타났다는 거야. 자, 마니교란 무엇이냐? 여러 종교의 특징을 합쳐서 불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가 합쳐졌어. 그래서 마니교의 가르침은 크리스트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하여
현세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와 정신주의적 성향이 강해 당시 국가에 결합하여 세속화가 진행되던 조로아스터교와 대립하였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마니교는 여러 종교를 합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조로아스터교와 대립했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국교가 뭐야? 그럼 당연히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에서는 이단으로 탄압을 받았겠지. 처음에는 이 두 개의 종교가 경쟁을 해.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마니교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국교 자리를 뺏으려고 했겠지.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그 경쟁에서 마니교가 진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탄압을 받아서 중국에까지 쫓겨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는 사사랑조 시대에 반영해 서아시아 문화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서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이슬람 시대에도 영향을 미쳤대. 그래서 건축 공예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겼는데, 자,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작품은 아까 봤던 페르세폴리스 유적이라면,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유물은 유리 이 공예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대. 그래서 이 유리 공예가 여기 보면은 영향을 줬지. 그치?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사사랑조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유리를 계승하고 로마 유리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유리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유물은 이 유리 공예가 아주 대표적인 유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양식은 동쪽으로 중국, 일본, 한국에까지 전파되었다. 어떻게 전파가 됐을까? 비단길과 바닷길 같은 동서 교육로를 통해서 전파가 됐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